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중국 스촨성 청도 출신인 미셸 랭. 그녀가 17살이던 지난 2008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스촨성 대지진을 피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든든했던 가장을 잃고 가족은 모두 침울했어요. 하지만 미셸은 희망을 잃지 않았죠. 그녀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밝고 영특한 아이였는데요. 슬픔에 빠져 있는 엄마를 위해서 일부러 더 많이 웃고 또 살뜰히 챙겼습니다. 엄마, 우리 다 잘 될 거야.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든든한 위로도 전하는 강한 아이였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녀는 어머니와 자신을 위해서 꼭 성공을 하겠다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 미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꼭 넓은 세상에 나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열심히 준비한 덕에 드디어 시드니에 있는 한 대학 경영학부에 합격한 겁니다. 엄마도 너무 기뻤고 딸의 유학을 전적으로 지지해요. 힘 닿는 데까지 딸을 서포트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셸이 호주를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동생, 즉 미셸의 이모가 호주에서 이민을 가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셸의 집안 형편이 아주 넉넉진 않았던 터라 이모네 집에서 생활하면 아무래도 좀 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런 야무진 생각이었죠. 엄마 또한 딸이 타지에 가긴 하지만 자기 동생한테 맡길 수 있어서 훨씬 마음이 놓였고요. 그렇게 2011년 미셸은 호주 시드니에 도착합니다. 이모네 짐 풀었고 설레는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 당시 이모는 시드니 남서쪽 캠시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한 번 이혼을 했고 새로운 남편과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데리고 셋이서 살고 있었죠. 새 이모부의 이름은 데릭 바렛. 다소 특이한 점이 있는데 당시 이모는 40대였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이모부는 그보다 20살이나 어린 젊은 남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셸이 호주에 갔을 때 막 20살이었는데요. 이모부의 나이는 23살, 3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젊죠. 이모가 파격적인 재혼을 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미셸의 어머니는 이 데릭이 혈기왕성한 20대 남성이라 같이 사는 게 괜찮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생과 결혼한 제부고 이제 다 같은 가족이에요. 거기에 어린 조카도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안심했죠. 미셸은 종종 중국에 있는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엄마, 여기 생활 너무 재밌어. 이모는 바빠서 출장을 자주 가긴 하는데 이모부가 너무 잘해주셔. 잘 적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무사히 흘러갔어요. 미셸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2016년 좋은 성적을 거두며 대학을 졸업하게 되죠. 이제 다음 단계로 사회에 나가서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될 시간입니다. 미셸은 하루하루 잘 살아가면서 역시나 내가 호주로 유학 오길 참 잘했다. 몇 번이고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그날 미셸은 시드니에 있는 한 중심가 쇼핑몰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있었어요. 편하게 입을 티셔츠 한 장 샀고요. 한 오후 4시 반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세인트 제임스역에서 기차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로부터 이틀 후인 4월 24일 일요일이에요. 출장에 갔던 이모가 집에 돌아왔는데 둘러보다가 남편에게 물어요. 미셸 집에 없어? 그러자 데릭은 친구들이랑 있나봐. 여행 갔겠지. 안 보이대? 좀 무심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결국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당장 조카 미셸에게 전화를 거는데 통화음만 들릴 뿐 받질 않아요. 이때 남편 데릭이 미셸 학교도 졸업했고 요즘 친구들이랑 클럽에 갈 때도 있었잖아. 친구네서 자고 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난 이틀간 연락도 없이 집에 안 왔다? 이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모는 즉각 자신의 딸에게 가서 미셸 언니 봤냐 행방을 묻는데요. 딸 또한 금요일 이후엔 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순간 이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물론 여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조카였지만 언니의 딸인데 그냥 있을 순 없잖아요. 계속 전화를 걸어보지만 응답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이때 이모는 직감적으로 조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감지해요. 그리고 바로 중국에 있는 가족들과 또 중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되거든요. 그 사이 남편 대릭은 호주 쪽 경찰에 연락해서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이 CCTV를 추적해 보니까 이틀 전 쇼핑몰에서 나와서 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미셸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분명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게다가 그날 밤 10시까지는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사실 미셸이 최근에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줬고 또 여행을 가더라도 행선지를 남겼어요.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에 경찰은 이게 단순 가출이나 여행이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셸의 실종 소식이 빠르게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게 됩니다. 호주에는 다수의 중국 이민자들이 살고 있어요. 이들도 다 똘똘 뭉쳐서 미셸이 실종됐다는 게시글 공유하고 목격자나 관련된 제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머지않아 안타까운 소식이 찾아옵니다. 미셸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도 전이었어요.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중부 해안의 스네퍼 포인트라는 곳에서 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된 겁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스네퍼 포인트라는 곳은요, 가파르게 깎인 절벽 가운데 동굴이 형성된 유명한 관광지예요. 물살이 막 밀려들면서 절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거친 파도가 있는 곳이죠. 그 장관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찾아가고요. 근데 또 간혹 너무 파도가 거칠어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 한 관광객이 우연히 여길 찾아왔다가 물속에 떠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아래로 향한 채 물속에 둥둥 떠있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고 시신을 밖으로 꺼냈는데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수많은 자상이 확인됩니다. 추후 부검을 해보니까 몸 전체에 30번이나 찔린 많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나 팔과 손에 집중적으로 자상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범인의 공격에 그녀가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이 시신에는 신분을 알 만한 소지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여성의 얼굴 사진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실종자들과 대조 작업을 진행해요. 그게 약 3일간 이어졌고 마침내 4월 27일 해당 시신이 실종된 미셸이라는 게 확인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과 호주에 있는 가족들은 모두 망연자실했습니다. 동시에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고요. 경찰이 서둘러 수사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서부터 이뤄집니다. 이모, 이모부 그리고 사촌 동생까지 다 따로 만나서 진술을 듣던 중에 경찰은 대릭에게서 수상한 점을 발견해요. 우선 대부분의 인터뷰 질문들은 미셸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습니까? 평소 관계는 어땠습니까? 싸운 적은 없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경찰이 기습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뉴사우스 웨일즈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대릭이 약간 당황하면서 아니요, no 라고 대답한 순간 직감적으로 좀 이상함을 감지한 거예요. 경찰이 빠르게 사실 확인을 위해서 대릭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죠.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그 24일 아침 대릭이 뉴사우스 웨일즈 중부 해안 어딘가쯤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뜨게 됩니다. 심지어 그 위치는요, 시신이 발견된 위치에서 불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즉각 경찰들은 인근의 CCTV 다 수거했고요. 24일 이 지역을 지난 모든 차량들을 조회합니다. 경찰의 예감은 적중했어요. 아침 7시쯤
그 인근 공원 CCTV에서 대릭의 차량이 지나가는 게 포착된 겁니다. 아침 7시. 이거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미셸의 시신을 바다로 유기하기 전 차 안에 함께 있었던 때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증거는 계속 발견돼요. 이번에는요, 인근 주유소 CCTV에서 음료수를 결제하는 대릭의 모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함 없이 그냥 평범하게 물건 사더라고요. 분명 아까 진술에서는 간 적이 없다, 노라고 했는데 거짓을 증명하는 정말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대릭의 핸드폰을 압수해요. 여러 가지 기록을 확인하던 중에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합니다. 알고 보니 그 핸드폰 안에요. 대릭이 그간 꽁꽁 숨겨온 정말 완전히 뒤틀린 집착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그간 대릭이 미셸과 그의 의붓딸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셸의 이모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빴어요. 출장을 다니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죠. 반면에 이모부는 실직을 했고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이모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날부터 대릭의 눈에 이 젊은 여성 미셸과 의붓딸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훔쳐보는 수준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야릇한 감정이 대릭한테 드는 거예요. 멈출 수 없게 돼버렸죠. 그러더니 얼마 후에 소형 카메라를 구매해요. 이걸 화장실에 몰래 설치합니다. 그리고는 이 두 여성이 화장실을 쓰거나 또 샤워하는 장면을 모두 녹화해 둔 겁니다. 특히나 그는 자신과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같은 또래인 미셸에게서 강한 성적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더니 점점 위험 수위를 넘기 시작했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죠. 이모네 집에서 미셸은요, 사촌 동생과 방을 같이 쓰고 있었어요. 어느 날 대릭이 이 두 사람이 깊게 잠든 걸 확인한 후에 방에 몰래 들어가요. 그리고 두 사람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입던 속옷까지 훔쳐갑니다. 더 끔찍한 게 남아있는데 곤히 자고 있는 이 두 사람 몸 위에서 자위를 하고요. 그 모습을 또 영상으로 남겨뒀더라고요. 너무 역겨워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집안에서 그냥 자기의 이상 성욕을 하루하루 풀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만 겁니다. 사건 당일인 4월 22일, 그날은 이모가 출장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의붓딸도 없는 날이었어요. 집에는 오직 미셸과 대릭 단 둘이 남아 있었죠. 미셸은 쇼핑 다 끝내고 집에 와서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문자를 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밤 10시쯤 똑똑 대릭이 미셸의 방문을 노크합니다. 하지만 뒤로 감춘 그의 손에는 검은색 테이프가 들려 있었죠. 이런 속내는 알지 못한 채 미셸은 의심 없이 방문으로 다가가요. 문이 열리는 순간 대릭은 미셸을 빠르게 제압했고요. 테이프로 그녀의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입에 재갈을 물린 후 그녀의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거칠게 돌변한 이모부의 행동에 미셸은 너무도 공포에 질렸어요. 침대 위에서 그냥 떨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대릭이 꺼낸 건 카메라였습니다. 잔뜩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미셸의 모습을 찰칵 사진으로 남겨요.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동물처럼 변해버렸죠. 수차례에 걸쳐 미셸을 강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만이 가득했던 밤이 지나고 다음날 23일 아침, 덜커덕 현관문이 열리더니 사촌 동생이 집에 들어옵니다. 얘가 예고 없이 잠깐 뭘 가지러 왔던 거예요. 대릭은 당황했고 일단 방 안에 감금되어 있던 미셸의 입을 강하게 막았죠. 사촌 동생은요, 위층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기 물건만 챙겨서 바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미셸을 구할 수 있을 그런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그날 밤이 됩니다.
데릭은 또 미셸을 성폭행했어요. 그렇게 숨겨놨던 그 욕정을 마음껏 푼 후에 그는 부엌으로 가서 칼을 한 자루 가져옵니다. 더 이상 미셸을 살려둘 이유가 없었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칼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미셸의 손이 그 당시에 결박이 되어 있었는데 그녀 또한 죽기 살기로 방어를 하면서 팔과 손에 많은 상처가 남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결국 강한 한 방이 그녀의 목을 관통하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또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인 24일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데릭은 싸늘해진 미셸의 시신을 비닐로 감쌌어요. 그리고 그걸 차에 실은 후에 집에서 무려 100km나 떨어진 뉴사우스 웨일즈로 스네퍼 포인트로 향했죠. 아직 시간이 일러서인지 도착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는 빠르게 시신을 꺼내가지고 절벽 밑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순간 자유로움을 느낀 것 같아요. 저 깊숙한 바다 밑으로 시신이 영원히 가라앉을 것 같았죠. 동시에 자기가 완전 범죄에 성공한 느낌이에요. 뒤돌아서 가는 길이 너무 가벼웠겠죠? 황당하게도요. 데릭은 거기서 바로 집에 가지 않았어요. 인근 관광지에 들려서 여기저기 구경을 했고요. 마치 기념이라도 하듯 그곳에서 여러 사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유소 가서 음료수 하나 사 먹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지만 3시간 만에 미셸의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의 완전 범죄는 물거품이 됩니다. 이렇듯 수많은 CCTV와 또 핸드폰 증거 속에서 데릭이 즉각 검거가 됐죠. 워낙 증명할 자료도 많아서 범행을 밝혀내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거된 데릭의 변명이 정말 가관입니다. 애초부터 미셸과 자기의 성관계가 합의된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평소에도 아내가 집에 없을 때 몰래 의붓 조카와 과격한 성관계를 즐겼는데 그날도 놀이처럼 즐기다가 실수로 죽이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실치사를 밀어붙이는 거죠. 아니 근데 너무 더럽지 않아요? 사실 이런 식이면 미셸을 2번 죽이는 거야. 무슨 이모부를 꼬신 애가 되는 거잖아요. 다행히도 이런 황당한 주장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일단 데릭의 그 이상 성욕이 고스란히 담긴 핸드폰, 그게 증거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이 역겨운 사건은요, 일파만파 호주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범인 데릭은 숱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이민자들 사이에서는요, 애초부터 이모가 저렇게 젊은 남자를 만나서 같이 살고 있었다, 이게 문제 아니냐라는 비난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건 다소 논점에서 좀 비껴난 것 같아요. 어쨌든 재판은 예상대로 수월하게 끝났어요. 2017년 12월 그에게는 46년의 징역형이 선고가 되었고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데릭이 수감되고 2년이 지난 후에 정말 돌연 충격적인 증거가 추가로 발견됩니다. 호주 스트라스필드라는 곳에 살고 있던 한 치매 노인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 노인이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USB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이분이 치매가 워낙 심해서 이 USB가 왜 자기 집에 있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어쨌든 오랜만에 노인의 딸이 집에 놀러 왔는데 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 USB 뭐예요? 하면서 이걸 노트북에 꼽아서 내용을 확인하게 되죠. 열어보니까 그건 9개의 비디오와 13개의 사진이었습니다. 무심코 첫 영상을 열어본 그 여성은 정말 그 자리에서 구역질을 하고 맙니다. USB 안에 담겨있던 자료는 모두 미셸이 죽기 직전의 모습들을 찍어놓은 거예요. 성폭행 당하고 고문당하는 모습들이요. 심지어 살해당하는 장면까지 모조리 찍혀있더라고요. 그 중에 고문하는 영상은 무려 1시간이 넘어가는 긴 영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데릭이 미셸을 성폭행하려고 방에 들어가는 그 장면부터 촬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미셸의 모습이 보였고요. 아니, 도대체 왜 데릭은 이걸 찍어둔 걸까요?
혹시 자기의 완전 범죄가 다 끝이 나고 이걸 돌려보면서 쾌락을 느낄 그런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너무 더러워요. 참고로 어떻게 하다가 이 영상이 노인의 집에 숨겨져 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영상이 발견됐고 재판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릭에게 20년형을 더 선고했죠. 당시 판사는요, 이 영상 증거가 최초 재판 당시에 존재했다면 대릭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을 거다라고 강하게 비난합니다. 이제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대릭은 모든 걸 체념한 듯 잘못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추후 그와 함께 수감되었던 범죄자들과 또 교도관들에 따르면 이 대릭이 감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 사실 미셸하고 합의된 관계를 한 거다 하고 막 자랑하듯 떠벌렸대요. 자기가 사건 당시에 약을 좀 많이 한 상태라 행동이 과격해졌을 뿐이지 단순 사고였고 우리는 즐거운 성관계를 했다고요. 정말 뉘우치는 모습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죠. 한편 소중한 딸을 잃은 미셸의 엄마는 애초부터 호주로 보내는 게 아니었다라면서 그 결정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심정은 너무 이해하지만 이게 결코 엄마의 탓은 아니죠. 게다가 이 사건의 피해자는 더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믿었던 작자가 자기의 딸과 조카를 훔쳐보고 끝내 조카를 죽이기까지 했으니 이모 심정은 어땠겠어요. 게다가 앞으로 언니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대릭이 살해한 건 미셸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자매의 돈독한 관계마저 박살낸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정말 너무도 역겨운 이모부의 두 얼굴.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아주 좀 흥미진진하다라고 생각됐던 스토리입니다. 게다가 막판에 예상 못했던 일까지 정말 끝까지 여러분도 집중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미국 오하이오주 북부 바버튼에 살고 있던 35살의 클라렌스 엘킨스. 그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이 오하이오주 토박이로 쭉 살다가 아내 멜린다를 만나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지금껏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일해왔죠. 미국에서는 나름 중산층에 속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던 1998년 6월 7일 오전 8시, 굉장히 여유로운 일요일 아침인데 집으로 느닷없이 수십 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 가정은 정말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이날 경찰은 다짜고짜 클라렌스에게 물었어요. 당신 클라렌스 엘킨스 맞습니까? 예, 맞는데요? 그러자 그에게 즉각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연행됐죠. 일단 사건은 몇 시간 전인 지난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클라렌스의 장모인 58세의 주디스 존슨, 그녀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신원 미상의 친입자에 의해서 폭행과 강간을 당한 후에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그녀의 사위 클라렌스를 지목한 건데요. 도대체 어떤 증거나 이유가 있을까요?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주디스가 살해당한 그 시각, 이 집에는 6살이던 소녀 브룩 서튼이 함께 있었습니다. 클라렌스에게는 처제, 아내 멜린다 여동생의 딸이 되겠죠. 그녀는 할머니가 살해당한 그 시점에 범인을 봤다는데요. 이 6살 아이가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 사람이요, 클라렌스 이모부처럼 생겼어요. 이 말 한마디로 사위가 단번에 용의선상에 올라간 겁니다. 경찰로서는 어린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해서 그를 바로 체포한 거예요. 브룩은 유독 할머니를 잘 따르던 소녀였습니다. 사건 전날 브룩이 엄마한테 나 외할머니 집에 가서 자고 싶다 라고 떼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브룩의 엄마가 아이를 친정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갔죠. 이후 브룩은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저녁도 먹고 또 사이좋게 소파에 누워서 TV를 봤고요. 그러다가 잠시 후 이 손녀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해요. 할머니는 손녀를 들어서 2층 방 침대에 눕히게 되고요. 그렇게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에 빠져있던 부르기 문득 1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눈을 뜨게 돼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방에 나와서 아래층 거실을 내려다보았죠? 그런데 그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1층 거실이었는데 덩치가 큰 남성이 막 할머니와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룩은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일단 놀래서 후다닥 자기 방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막 두려움에 떨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괴한은 이미 2층에 있는 부룩의 존재를 눈치챈 상태였어요. 그는 거실에서 할머니를 살해한 뒤 어린 손녀가 있는 2층 방으로 올라옵니다. 뚜벅뚜벅 낯선 발자국 소리가 점차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결국 그 소리는 부룩이 숨어있는 방문 앞에서 멈추게 되죠. 문이 열리고 범인은 이불 속에 숨어있던 어린아이를 향해 거침없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아예 정신을 잃고 말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이는 6월 7일 아침 7시에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전신이 이제 벌거벗겨진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대충 옷을 찾아 입고 1층 거실로 내려갔는데 괴한은 이미 도망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피를 흥건하게 쏟은 할머니가 쓰러져 계시는데요. 일단 소녀가 할머니를 막 애타게 흔들어 깨웠어요. 근데 미동이 없죠. 부룩이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걸 알지 못해요. 대신 아이는 일단 전화기를 잡고 막 전화를 걸었어요. 아는 번호로. 근데 너무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가족에게 남긴 부룩의 음성이 녹음이 되었는데 할머니가 깨어나질 않아요. 저는 혼자 있어요. 저 엄마한테 좀 데려다 주세요. 누군가 우리 할머니 죽였어요. 빨리 연락 주세요. 자, 그렇게 부룩이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요. 애가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결국 홀로 집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이웃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죠. 그렇게 아이는 이웃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집에서 할머니 주디스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거실에 등에 칼이 꽂힌 채 엎드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녀에게선 수많은 방어흔이 발견되었죠. 그 외에도 코, 턱, 쇄골, 두개골 전부가 다 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폭행한 거예요. 그런데 또 결정적인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여기에 더해 성폭행의 흔적도 발견됩니다. 한편 경찰은 유일한 목격자였던 부룩을 찾아가서 이 괴한이 어떻게 생겼니, 뭘 입고 있었니 인상착의에 대해 물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아이는 끔찍한 지금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워 했는데요. 그러다 이때 이모부와 닮았다 라는 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 역시 성폭행을 당했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정말 범인이 클라렌스라면 클라렌스가 지금 장모와 어린 조카에게 이런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체포된 클라렌스는 강력히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에겐 명백한 알리바이도 있었고요. 전날 밤에 클라렌스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새벽 2시 40분에 귀가를 했죠. 그리고 바로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는데요. 마침 그날 부부의 아들이 좀 고열로 시달리게 되면서 아내 멜린다가 잠을 자지 않고 아들을 계속 병간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비록 늦게 왔지만 몇 시에 귀가를 했고 또 언제 잠이 들었는지 정확히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긴 또 늦게 잤으니까요. 멜린다는 남편이 집에 돌아온 후 다음날 아침까지 밖에 나간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추정한 주디스의 사망 시각을 좀 볼까요? 그건 새벽 2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입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과 클라렌스의 집은 차량으로 약 4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거 꽤 멀죠. 만약 클라렌스가 범인이라면 이거 왔다 갔다 이동만 해도 1시간 반은 걸렸을 겁니다. 아내가 그걸 모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아내 멜린다의 말이 사실이라면 클라렌스는 당연히 용의선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아내가 굳이 남편의 범행을 숨겨줄 이유도 없어요. 지금 자기 친정엄마가 살해당한 거니까요. 모녀 사이의 원한도 딱히 없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경찰의 심증은 이미 클라렌스한테 강하게 꽂혀 있었어요. 경찰로서는 아내가 지금 죄를 숨겨주려고 거짓말로 알리바이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의심을 한 거고 그녀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DNA 검사예요. 정말로 범인이 아니라면 그 피해자 2사람의 몸에 남아있던 DNA는 클라렌스 게 아니어야 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90년대 후반 그 당시 DNA 검사 자체가 그다지 이게 공신력이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검사를 진행하긴 했죠. 결과는 불일치예요. 그러니까 불일치가 나오니까 부부는 이거 봐라, 클라렌스는 무죄다 라고 판명될 것으로 믿게 됩니다. 1999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클라렌스는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 다 제외하고 결정적인 이유는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조카 브룩의 증언이었어요. 그 아이가 재판에 나와서까지 네, 클라렌스 이모부가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입니다 라고 똑똑히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전에 경찰한테 말할 때는 이모부를 닮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재판에 나와서는 거의 확신에 찬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배심원단이 손을 들어줬고 클라렌스는 살인, 강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죠. 이후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끊임없이 항소했어요. 하지만 그게 매번 기각되죠. 그는 감옥에 있지만 밖에 아내 멜린다는 혼자서 어린 2아들을 키우면서 이 남편의 누명을 벗기고자 노력합니다. 근데 지금 피해자 가해자 모든 사람이 가족으로 엮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 브룩의 엄마이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과도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죠. 점점 멜린다는 진범을 찾는데 모든 걸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사설 수사관을 고용해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죠. 이 남편의 무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저런 지금 불일치에 여러저러 증거 있지만 안 믿어주니까 일단 진범을 찾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사건으로부터 4년이 지난 2002년 멜린다의 의뢰를 받은 한 인권단체에서 유일한 목격자인 그 소녀 브룩을 만나 다시 한번 그날의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가족 간의 사이가 지금 좋지 않잖아요. 중간 역할을 잘 해서 다행스럽게도 만남이 성사가 되었고요. 아이는 힘들지만 그날의 기억을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이때 브룩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사실요, 범인이 누구인지는 제가 확실하지 않아요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자기가 멀리서 봤을 때 그 체형이 이모부와 비슷해서 이모부 닮았다고 말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경찰 그리고 검찰에선 범인 이모부야 라고 몰아갔고요. 어린 브룩도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동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당시 인권단체의 담당자 마크는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피해자 주디스의 손톱 밑에서 소량의 피부 조직과 혈흔이 발견되었어요. 그때 방어흔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범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범인의 신체를 핥혔던 거죠. 근데요, 클라렌스의 몸 어디서도 몸싸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주디스의 체내와 브룩의 속옷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가 검출됐거든요. 이것도 분명 클라렌스와 달라요. 근데 황당하게도 검찰이 이걸 싹 그냥 아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클라렌스를 범인이라고 단정 지은 거고요. 이렇게 주먹구구식 수사입니까?
재판부는 당시 이 판결이 DNA 증거가 아니라 부르기 증언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요. 일단 살인 동기부터 볼까요? 아니 왜 갑자기 사위가 장모 집에 와서 장모를 죽여요?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분명 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도 있잖아요. 근데 경찰이 너무 냅다 우기는 거예요. 몇 년간 멜린다와 인권단체가 이렇게 무죄의 증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제출을 해도 항소는 계속 기각됩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정말 이제 남편의 누명을 벗길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진범을 찾아서 데려오는 일뿐이에요. 멜린다는 일단 범인이 분명 어머니 주변 사람일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왜냐면 58세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혹시 비슷한 범죄가 없었는지를 막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눈길을 사로잡은 기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며칠 전에 이 동네에 한 성범죄자가 출소한 후 돌아왔다는 기록이었어요. 보니까 이 남자가 과거에 10살 미만의 여자아이 무려 3명을 강간한 혐의로 수감된 전적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너무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멜린다가 주소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죠. 똑똑똑 문이 열렸고 그가 누군지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바로 사건 당일날 6살짜리 부르기 힘겹게 집을 나가서 달려가서 도움을 청했던 바로 그 이웃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부르기를 도와준 사람은 그 전과자의 아내였던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피해자 주디스의 이웃집에 토니아 브레시엘이라는 여성이 홀로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다들 미혼모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녀에게는 얼 유진만이라는 남편이 있었죠. 이 남자가 바로 그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수감되었던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하필 사건 며칠 전에 그가 출소한 정황이에요? 와, 이거 대박의 반전인 거죠. 멜린다는 이 얼이라는 사람을 유력 용의자로 추정하고 단서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자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요. 그 사건 당일에 부르기 이웃집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얼의 아내가 그걸 딱 이제 맞이했고요. 근데 바로 반응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 토냐라는 사람이 부르기를 무려 현관 밖에서 45분 동안 기다리게 했어요. 당시에 부르기는요, 막 피가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를 막 흔들어 깨웠잖아요. 그래서 피가 몸에 묻어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소녀인데 아이가 막 도와달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45분간 밖에 뒀다? 외면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대화가 됩니다. 근데 부르기 누군가 저희 할머니를 죽였어요 라는 이야기를 분명 했어요. 그 토니한테요. 근데 그걸 경찰이 신고하지 않았죠. 그녀는 일단 아이를 자기 차에 태워서 아이의 엄마가 있는 집까지 데려다 준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부르기의 부모였고요. 그렇다면 토냐는요, 이미 진범이 남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든 게 멜린다의 추측일 뿐이에요. 증거가 없어요. 일단 멜린다는 그 얼이라는 사람의 DNA를 수집해서 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이 얼이라는 남자가 그 사이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DNA를 얻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어디 수감되어 있는지 봤습니다. 오하이오 맨스필드 교도소? 여긴 마침 남편 클라렌스가 수감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얼과 클라렌스가 감옥 안에서 같은 구역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미국 감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감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구역을 나눠서 A동, B동, C동 이렇게 나눠서 수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같은 동이야. 멜리사가 황급히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얼이라는 죄수 알아요? 우리가 이 무죄를 입증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그 사람의 DNA를 가져와야 해요.
이후 클라렌스는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사실 교도소에서 한 사람의 DNA를 얻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게다가 그걸 또 어떻게 반출할 거냐고요. 그는 계속 얼을 예의주시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얼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팅 버렸어요. 그걸 클라렌스가 포착한 거죠. 황급히 주워 맞고 이걸 성경책 사이에 끼워서 보관을 하다가 2주 후에 편지를 통해서 밀반출합니다. 그 담배꽁초를 멜리사와 변호사가 확보했어요. 즉각 DNA 검사를 의뢰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얼의 유전자 정보는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드디어 진범을 찾은 거예요. 클라렌스는 이 모든 증거와 정보를 다 종합해서 이번엔 아예 직접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라 빼박이었죠. 이후 6주간의 내부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마침내 검사는 클라렌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한 후 무죄를 인정합니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부가 몇 년간 필사적으로 싸워서 얻어낸 승리였어요. 2005년 크리스마스를 2주 앞둔 12월 10일 클라렌스는 약 7년 반 만에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범 얼 유진만은 2007년 6월 부르객 강간 또 주디스 존슨의 강간과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을 통해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이 사건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클라렌스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얼이 담배꽁초를 딱 버렸을 때 그걸 수거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불과 며칠 후에 얼이 아예 다른 교도소로 옮겨졌다고 해요. 만약 이 계획이 조금만 더 지체되었더라면 얼의 DNA를 아예 구할 수가 없어서 기회가 물거품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럼 클라렌스는 어쩌면 영원히 누명을 벗지 못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진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2010년 11월 오하이오주는 클라렌스에게 14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껏 겪어온 수모와 억울함은 사실 그만큼의 돈으로 쉽게 보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죠. 피해자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중한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고 또 사랑하는 남편까지 범죄자로 몰리게 된 멜리사. 사실 이 사건 해결에 있어 멜리사의 강력한 정신력과 의지가 큰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녀의 가정에 평화만이 가득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